김하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내부를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패권,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왜 이토록 핫할까요? 트럼프 행정부를 전망하려면 과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한 의미 있는 예측을 한다면 그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국 패권을 구조적으로 연구해 오신 중앙대학교 이혜정 교수님과 오늘도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의 등장이 세계사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과 트럼프의 인식을 정재계에서 왜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계사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깝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하고 트럼프의 당선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는 방법이 있겠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긴 역사적인 호흡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역사적인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건 대공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공황은 자본주의로 얘기를 하면 고전적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공황 때처럼 악화될 거냐 하는 역사적인 비교를 하죠. 그래서 대공황에 대한 하나의 도식적인 설명을 하면 대공황 때 나타났던 바,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영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쪼개지는 거죠. 그 이전에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일단 민족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공황이 나면서 실업의 문제가 발생했고, 실업의 문제가 그때까지의 고전적인 시장주의, 시장경제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의하면, 자유방임주의에 의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럼 시장 외에 다른 요인들을, 그러니까 시장경제는 자동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그럼 실업에 대한 그때까지의 해법은 뭐냐면, 그 다음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나는 거는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거다. 그럼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시장경제의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 거다라는 얘기인데, 뭐 케인즈가 그때 했던 얘기처럼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살아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다려라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다 맡겨라. 네,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데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그러니까 실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도식적이지만 그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경제적인 아니면 이제 새로운 체제를 향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도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었다. 자본주의를 일정하게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뉴질식의 수정자본주의 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파시즘이 있는 거죠. 파시즘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련식의 사회주의 체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최근의 문제가 신자유주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촉발한 계기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대공황에 빗대서 대침체라고 하는 거죠. Great Recession. 그때는 The Great Depression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틀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세계사적 위치로 트럼프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문제고 옛날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였잖아요.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여서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하나는 뉴딜식의 수정자본주의가 있고,
레닌, 스탈린식의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있고 하나는 독일이나 일본, 뭐 독일식의 파시즘이 있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깨졌죠. 시장 영역이 깨져서 정치적인 체제가 세 개가 됐죠. 그럼 이 세 개의 체제가 결국 전쟁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으로 가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파시즘에 맞서서 수종자본주의 세력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소련하고 동맹이 된 거죠. 그래서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회주의나 아니면 파시즘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고전적인 시장 경제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민족주의로 가고 지역 경제로 가고 통합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침체가 와서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 얘기를 하는 거는 브렉시트가 나오면서 유럽 통합이 탈근대적인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 통합인데 그 유럽 통합이 역진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고 파퓰리즘이 전 지구적으로 나오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온 게 트럼프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깨져서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전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그렇게 갈 거냐, 지금. 그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하고만 비교하면 이제 후쿠야마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체제를 어떻게 만들러 갈 거냐 해서 아버지 부시 때 말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나왔던 하나의 구호, 목표가 전 지구적인 개입과 확장이에요. 미국 체제를 확장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정책적인 도움을 줬다기보다 그 확장에 대한 정당성, 그 확장 작업, 그러니까 engagement, enlargement인데 영어로 하면 개입과 확장을 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한 가장 큰 일종의 명분, 정당화를 제공한 게 후쿠야마인데 일종의 3단 논법이 있다라고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하는 거는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 통합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통합되면 경제 발전이 되죠. 네. 경제 발전이 돼야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돼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평화가 올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실로지즘 3단 논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세계화 아니면 지구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화가 온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후쿠야마식의 신자유주의 3단 논법을 가지고 트럼프를 얘기하면 지금은 각각의 영역이 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대가 된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브렉시트나 보호무역이나 경제적인 민족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차원을 보면 민주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거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지금은 다시 소련에게 그 합병돼 버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색깔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컬러 레볼루션에서 그쪽에서 일어났던 그 우크라이나 민주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랍의 봄 이런 게 다 민주주의로 간다. 민주주의가 정말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구나 하는 데 대한 기대가 있었죠. 전망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냐면 민주주의로 넘어가던 국가들이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나 평화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평화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했는데 이쪽이 많이 하는 구호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건 지정학의 부활이에요. 강대국 정치의 부활. 테러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이 부활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경제, 세계 자본주의 영역, 그 다음에 정치나 가치, 민주주의 영역, 그 다음에 안보나 평화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역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정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크림반도 문제. 지정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끝났다. 이런 식의 태세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그때는 중국은 아예 부상도 안 한 상태죠. 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90년대는 러시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가 엉망되고 정치 체제도 계속 다운이 됐어요. 근데 그런 러시아를 회복시킨 인물이 푸틴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등장하면서 푸틴이 대통령을 하고 잠시 총리를 물려줬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러시아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은 이제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 제국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공산혁명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고 러시아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경제력도 안 좋은. 경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강대국 간의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당장은 없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부상해서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90년대 후반이나 21세기 초반만 해도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다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무역 아니면 금융 자유화에 대한 이제 전지구적인 반발이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IMF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한국에서 IMF가 컨디셔널리티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따라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한국에게 강요한 그 구조조정의 일정한 정책들을 미국 하나도 안 지켰어요. 미국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를 키운다거나 그 실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베일아웃인데 구조금융을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금융권을 다 날린 거잖아요. 재벌이 다 날린 건 아니지만 안보나 일정한 재벌들 다 파산시켰어요. 미국은 다 건져줬죠. 그래서 완전히 시장 경제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서 전지구적인 이제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미국 안에서부터 보지 않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냥 얘기를 마무리가 잘 안 되겠지만 마무리를 하면 일단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바마 시기에 잠복해 있다가 혹은 인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온 거다. 그러면 결국 금융위기에 그러니까 2007년 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데 있어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문제였다. 그죠? 그럼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문제였고 그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대표적인 이론은 후쿠야마의 3단 논법이다.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도 진전하고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평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세 영역에서 다 후퇴가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걸리고 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로 보면 이런 거고 이거를 좀 더 길게 대공황까지 가서 보면 지금의 문제는 과연 이렇게 되면 대공황식으로 파시즘의 출현까지 갈 거냐 그리고 대공황식으로 세계대전까지 갈 거냐 이건 이제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약에 상정해 본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역사적, 구조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교수님. 예, 네. 그
대외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뭐 몇 가지 하나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하고 당선인 될 때까지 했던 얘기들이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거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 한 2개 정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해서 놀란 케이스. 그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장벽건설 같은 거. 저 장벽건설 정말 할 거냐? 아니고 뭐 비슷한 부류로 들 수 있는 게 무슬림들의 입국 전면 금지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선거운동 공약으로. 근데 전면 금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7개 국가에 이제 국민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선거 공약 때 했던 얘기보다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전통적인 대외 정책을 일정하게 따를 것이다 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드는 발언들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아직 아마 미국 시간으로 하면 지금 아베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일 동맹을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공약에서 워낙 급진적인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 급진적인 얘기들이 정말 실제가 될 거냐? 근데 일부는 실제가 됐고 일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점에서는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능력의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트위터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명령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안에서 일정한 사람들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라고 부르고, 중립 잘 보시면 그게 처음에 사건이 시작된 다음에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누가 어떤 이름을 짓느냐, 어떤 이름이 유통되느냐가 사실은 정치적인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차별을 강조하면 트럼프가 분명히 선거 공약 중에, 선거 운동 중에 무슬림을 전면적인 한시적이지만 모든 무슬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슬림 밴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입국 금지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그냥 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일단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문제, 그 트위터를 계속 한다든지 이번에 그냥 중립적으로 여행 금지라고 부르면, 지금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주로 그냥 트래블 밴이라고 부르니까 여행 금지라고 부르면 이 여행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되고 무능한 문제. 그럼 무능한데 끝까지 우기죠. 끝까지 우기고 주류 언론과 계속 싸워요. 그리고 탄핵 얘기가 오른쪽 왼쪽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외 정책에 대한 큰 전망을 한다면 대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 첫 번째는. 그게 첫 번째 이제 관찰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 관찰 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건 관료 조직도 지금 완비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정부나 정권이나 선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장관서부터 부장관 쭉쭉쭉쭉 채워놨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워싱턴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전체를 적대시하고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그건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이체가 아니다. 교체가. 민주당, 공화당을 포함한 워싱턴의 기득권 전체를 반하는 새로운 인민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거의 혁명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업가라고 하면 기업으로 보면 적대적인 인수합병이에요. 적대적인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기업인들 다 쫓아내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트래블 밴에 대한, 가령 예를 들면 외교관들, 국무부의 외교관들이 1000명 가까이가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 내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 정치적인, 행정적인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계속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까 국내 정치나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영역, 안보나 평화 영역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 이제 프레임 분석 툴로 계속 쓰는 건데요. 그러면은 첫째는 정치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대외 정책이 제일 활성화. 대외 정책이 뭐가 되든지 간에 대외 정책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다 캐피털로 보는 건데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바마가 아시아로 초점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중동에 계속 빠져 있어서 국내 정치에서 시퀘스터 일어나고 예산 문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대외 정책에서 가령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그 도약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북한이 안 도와주고 중국이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가 탄핵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데서 정치, 경제, 국제 질서 아니면 안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관측을 아주 큰 일반적인 관찰을 해보면 정치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제인데 경제에서 지금까지는 계속했던 게 국제 경제를 관할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니네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자본가들이 잘 살면 뭐하냐 이런 거거든요. 미국의 중산층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은 국제 경제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아니면 통화 질서에 대한 리더십, 제도, 이념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경제적인 민족주의니까.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미국 물건을 사라. 이게 취임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단히 역설적인 게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방카 브랜드 때문에 난리 났었죠. 네. 예, 이방카 브랜드를 왜 노스톰인가 그 백화점에서 빼냐 하는데 잠깐 보니까 그게 TV 화면은 아는데 이방카 이제 브랜드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인 셋 중에 둘은 미국 사람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냥 이건 뭐 퍼스널한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굉장히 그 모순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건 실제 경제 민족주의가 강화될 거다. 그럼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로 갈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의 문제인데 안보의 문제에서 미일 정상회담 하거나 아니면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 윤병세 국무장관하고 전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 한미동맹 다 잘 될 거다.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 뭐 어디까지 믿을 거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안보도 국내와 국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미국의 안보와 국가 안보 아니면 국제 안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시큐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인의 안전, 실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실제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홈랜드 시큐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무슬림 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기존의 동맹에 대한 새로운 요구, 그러니까 기존의 동맹 체제를 완전히 전복하지는 않더라도 안보 정책에서의 무게중심, 방점, 초점은 미국인의 안전으로 옮겨갈 거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철폐하진 않겠죠. 한미동맹을 철폐하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취임사를 기준으로 보면 취임사에서 대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한 건 아이시스를 없애겠다. 네.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하고의 문명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럼 중동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는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가장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동 국가 전체는 반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가
뺏은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국가의 대사관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인가 있을 나탄야후하고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기로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요? 나탄야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상. 아. 네탄야후, 네. 네, 수상하고 하는데 내 얘기는 이제 경제 면에서는 경제적인 민족주의가 확실하게 보인다. 안보 면에서는 기존의 동맹이나 국제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더라도 초점은 아니면 균형은 홈랜드 시큐리티나 미국의 실제 안전, 그 다음에 그 급진 이슬람과의 새로운 전쟁, 아이시스를 없애는 거에 맞춰질 거다 하는 거고,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최악의 가능성을 만약에 전망해 본다면 중동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 입국을 금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멘에서 난리 나고 소말리아에서 난리 나고 이라크 시리아가 다 그 아이시스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테러 집단이자 국가를 주장하는 아무튼 묘한 국가, 거기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교부나 군인들이 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아이시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트래블 밴, 중립적으로 여행 금지, 입국 금지를 보면 모든 이라크 사람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편도 이제 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라크에서는 어떻게 미국하고 협력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트래블 밴을 하면서 동시에 했던 게 예멘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했어요. 드론을 통해서. 그리고 네. 특공대를 투입해서. 네. 근데 민간인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예멘도 입국 금지거든요. 네. 그러면 예멘이 이제 그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지만 예멘 사람들하고의 협력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이제 트래블 밴을 하면 무슬림들하고 미국하고의,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 아니면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들을 소외시키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부시 때가 됐든 오바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자체를 적으로 돌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자체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이슬람을 적으로 절대 안 돌린다고 하지만 하는 얘기는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과 문명의 전쟁을 하고 급진 이슬람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일관된 언술이고, 트럼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로 되어 있는 스티븐 배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마이클 플린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슬람주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반이슬람주의이고 나탄야후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든다면 그러면 이제 중동이 더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아이시스나 반미, 정말 급진 이슬람 반미 테러 조직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시켜줬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미국 믿지 마라. 미국은 기독교도고 미국은 이슬람의 적이다.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 니네가 아무리 미국이 뭐라고 꼬셔가지고 통역하고 뭐 현장에서 니네 그래봤자 미국 편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취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느냐 하는 게 외교 안보의 기존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안보를 일정하게 유지하겠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아이시스를 아예 괴멸시킬, eradicate, 완전히 없애버릴 군사작전을 새로 짜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작전을 들어가서 뭐 이라크 재건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다 그냥 파괴시켜서 끝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상을 해보면, 최악을 만약에 상정을 해보면 군사작전을 대규모 공습을 한다 만약에. 그럼 대규모 공습을 하면 당연히 민간인 피해는 엄청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이슬람 급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성전을 선포하겠죠. 그럼 미국에 대한 성전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한 성정과 같이 가면 미국 본토를 치지는 못해도 미국 본토에서 제2의 9.11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냥 최악만 갖고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그죠? 그다음에 중동의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있는 미군이나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테러가 가능하겠죠. 미국에 대한 테러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따른 국내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이 너무 커서 국내 정치적으로 대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 그리고 경제적인 민족주의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안보 면에서는 아무리 많이 봐도 테러로부터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홈랜드 시큐리티에 대한 강조하고 기존의 국제안보 질서를 같이 가져가면 같이 가지 그 이전에는 이것만 위주였는데 방점,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그게 이제 큰 전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트럼프가 대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외 정책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방향과는 다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관측으로 해본 거죠. 네.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반패권주의의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바마하고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 오바마의 그 재균형 정책의 목적이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비교는 항상 기준이나 아니면 기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행정명령, 그 반이민 아니면 그냥 여행 금지하고 맞춰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부시 정부의 대테러 정책,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앞선 두 행정부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제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들은 우리를 증오하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왜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이 미국을 증오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객관적이거나 미국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 이라크의 문제, 이란 같은 경우나 사우디나 뭐 이렇게 보면 뭐 친미 정부, 미국이 전 지구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부시 정부가 했던 얘기는 그럼 부시 정부 9.11이 난 다음에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제2의 9.11이 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문제가 됐던 건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순하게 테러 조직을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 테러 조직을 후원하는 국가들까지 미국의 적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두 개의 부류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하면 이제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 국가, failed state. 자, 그러면 왜 failed state가 문제가 되냐면 9.11은 알카이다라는 조직이 기지가 어디였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failed state예요. 실패 국가예요. 그래서 실패 국가를 빈라덴에게 거의 다 훈련 기지로 빌려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미국에 도전할 세력이 아무도 없는 정말 막강한 미국을 그렇게 못 살고 된 정말 산골에 아프간에서 훈련한 거기다가 그 테러리스트들은 사우디,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 국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 정부가 한 거는 자, 제2의 9.11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 깡패 국가들을,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그 제2의 9.11에 대한 가장 악몽은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쓰는 테러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9.11에 그날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규모인데 문제는 만약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민항기를 4대인가를 납치해서 여기저기 부닥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핵배낭이나 생화학 무기를 썼으면 그 피해는 엄청난 거죠. 네. 그걸 이제 재앙적 테러라고 불러요. 이렇게 catastrophic terrorism을 막아야 된다. 그럼 재앙적 테러의 재료가 되는, 도구가 되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통제를 핵무기를 포함해서 위험한 기술까지 미국이 전 지구를 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거를 쓸 수 있는 테러 조직을 고사시켜야 되는 거죠. 테러 조직을 그 근거지를 다 뺏고 테러 조직에 들어가는 돈줄을 재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테러 조직을 후원해주는 국가, 그 국가들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깡패 국가는 이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다 하나씩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국가로 지목됐던 게 북한, 이란, 이라크예요. 악의 축. 악의 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패 국가는 어떻게 돼요? 실패 국가를 내버려 두면 우리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동네에 빈집이 생기면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실패 국가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시 때의 노력은 제2의 9.11이 일어날 수 있는 일단 이념도 모든 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9.11에 제2의 9.11 그러니까 재앙적 테러에 쓸 수 있는 위험한 무기, 기술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핵물질을 미국에 다 맡겨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오바마가 했던 핵안전. 핵물질은 굉장히 미국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아요. 니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한 거 우리한테 갖고 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맡아서 보관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 얘기는 자 그래서 물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념.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파하면 돼요. 미국을 미워하지 않게 전 세계 사람들을 설득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깡패 국가나 실패 국가죠. 깡패 국가는 힘으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 국가는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패 국가 재건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이라크 전쟁에서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의 수렁에 빠져서.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거 재건할 여유가 없다. 이거 재건할 여유가 없고 미국이 경제위기를 맞았잖아요. 미국의 경제위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네이션 빌딩 할 여유 없다. 네. 그 다음에 부시식의 대테러 전쟁은 장기적인 이념 전쟁이에요. 네. 전 세계의 반미의 이념을 아예 싹을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반미가 싹 튼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리트렌치먼트를 한 거예요. 아프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이라크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미국은 그 대신 미국이 민주주의 잘하고 자본주의 잘해서 전범으로서 해나가고 대테러 전쟁을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법치를 지키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었어요. 오바마의 네. 입장이죠.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세력들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을 절연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국 안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깡패 국가는 때려잡고 실패 국가는 개조해서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든다는 게 부시 때의 프로그램이라면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오바마처럼 하면 안 된다. 어설프게 리트렌치먼트 하면서 테러 세력을 그대로 놔둬서 시리아를 저 모양으로 놔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제법 지키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일단 급진 이슬람 무조건 때려잡는다. 때려잡고 미국의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모든 세력에 미국의 입국을 금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부시는 미국을 미워하는 모든 세력을 설복시키거나 강압적으로 아무튼 민주화를 시켜서 친미 세력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팽창적이고 개입적인 건데 오바마는 일정하게 미국의 기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진 않았던 거죠. 포기하지는 않았고 전쟁의 양상도 대규모 군사 개입은 안 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하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고 민간인 피해가 계속 나요. 근데 오바마 입장은 이라크와 같은 건 할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특공대 보내가지고 특수부대 보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테러리스트를 내버려둘 수도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인의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그 불가피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적인 드론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빠져버리니까 이라크에서 조금 더 버텨서 이라크의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라크에서 바로 나와버리면서 이라크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조직이 번창한 거 아니냐. 지금 오바마 책임이다. 라는 게 이제 그 트럼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하고 부시하고 오바마하고 차이가 오바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규모는 줄이지만 retrenchment 축소는 하지만 대테러 전쟁을 미국의 규범이나 이념하고 맞게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건데 크게 보면 성공해요. 제2의 9.11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테러의 규모하고 횟수 다 줄었어요. 테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파리 테러 같은 걸 봐라. 아니면 벨기에 같은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올랜도도 미국 안에서는 올랜도나 그 샌버네디노 같은 데서 이제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니까 총격을 한 거니까 이런 거면 결국 이 사람들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면서 무슬림들 전체를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배팅이라는 건 뭐냐면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신원조회를 해서 확실하게 범죄 조직이 없고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시 때 했던 얘기는 미국에게 적대적이지 않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미국에게 증명해야 돼요.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개인 차원에서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 모든 사람이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 방법은 뭘까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 체계나 사법 체계나 국제법 체계에서 반하는 거예요. 부시 독트린이 문제가 됐던 건 이라크 전쟁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안보, 전쟁의 전쟁법이거든요. 전쟁법에서 문제는 이라크가 이라크에 들어간 논리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유엔에서 했던 얘기는 대량 살상 무기를 이라크가 갖고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니까 미국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못 내놔. 증거가 있으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타격을 못해요. 핵으로 반격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 얘기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죄가 나쁜 놈이야 하면 그러니까 재판으로 치면 검사죠. 검사가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바꿨어요. 바꿔서 의심을 받는 측에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미국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이건 이제 국제법 차원에서 이라크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야, 만약에 내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인데 미국의 전략가들이 했던 얘기는 사담 후세인이 핵 개발을 했어. 했고 그게 알카이다에 넘어갔어. 그래서 그 핵을 가지고 미국을 쳤어. 그러면 그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내가 대통령인데 미국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억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게
미국의 안보의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제법의 논리는 없다.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전쟁이 가능한 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자위, 셀프 디펜스고 하나는 컬렉티브 디펜스예요. 네. 집단 안보. 셀프 디펜스가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상대가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맞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맞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면 내가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5년 후, 10년 후에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먼저 싸우는 건 안 돼요. 그건 예방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예방전쟁은 불법이고 선제 공격은 합법이에요. 그러면 선제 공격과 예방전쟁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Clear and present danger예요. 현존하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그러면 그 즉각적인 위협을 증명하라는 게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부시 쪽에서 한 얘기는 세상이 바뀌어서 즉각적인 위협 증명 못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찍어서 너 의심돼? 그러면 네가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증명해.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쟁이까지 벗으라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의 축이니까 네. 나도 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그 트러블 밴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국가에다가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내가 미국의 해가 되지 않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개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 7개의 국가는 이란은 실패 국가가 아니지만 소말리아나 예멘 같은 국가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왜 이 사람들을 못 받겠다고 하냐면 행정체계 정부가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과 같이 잘 돌아가는 데는 미국 한번 가려면 생체 정보하고 모든 정보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모든 정보를 넣으면 앞으로는 뭐 SNS 계정까지 다 되어있을지 모르는데 모든 정보를 넣으면 뭐 아연이가 뭐였는지 이혜정이 뭐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멘이나 소말리아는 제대로 돌아가는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논리는. 그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민주주의 가치와 트럼프가 먼 인물인 것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네. 자꾸도 반짝여 이제 네 모든 게 Lucky Lucky 넌 나의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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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Lucky Lucky Lucky